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정숙이라고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드니 세상에서 참 많은 걸 잊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겨울에 나는 붕어빵 냄새만은 도무지 잊히질 않아요. 그 냄새만 맡으면 가슴속 어딘가가 얼어붙은 듯 차갑다가도 또 한편으론 뜨겁게 저미는 것 같아요. 그 냄새 속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 제가 견뎌온 아픔, 그리고 며느리에게 들었던 모욕의 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 자신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어머니도 계셨구나 하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 보려고 해요. 그해 겨울은 참 유난히 추웠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몇 해가 지났고 큰애와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뒤였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손주의 도시락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키운 아들이라 저에겐 아들 가족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나갔다가 저는 문득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어릴 적 제가 처음 배워했던 붕어빵 굽는 냄새였죠. 그 향을 맡으니 가슴이 뭉근하게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들면 옛날 생각이 자주 난다며. 그래서일까요? 그날 저는 마치 끌리듯이 붕어빵 포장마차를 튼 작은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요새도 많이 팔리나 보네? 그 상인은 웃으며 말했죠. 어르신이 구워보셔도 되겠는데요? 예전 솜씨 있으신 분 같아 보이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건드렸는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굽는다면 우리 손주 좋아하겠지? 아들 녀석도 피곤한데 간식이라도 챙겨줄 수 있고 명절 앞두고 며느리 손에 뭐라도 쥐어주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은 모르죠. 부모 마음은 주는 게 행복이고 도움 주는 게 기쁨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중고로 나온 붕어빵 틀을 사고 작은 포장마차도 마련했어요. 아침에는 아들 가족 도시락을 챙기고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아파트 앞 골목에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옛날 맛 난다, 이모. 서비스도 주시네, 손주들 좋아하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잘난 집안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주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겨울이 조금씩 깊어갈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붕어빵이 잘 팔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던 날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웃고 동네 아주머니도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고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힐을 딱딱 울리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우리 며느리였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얘가 왜 여기로? 손주 데리러 나왔나?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고 포장마차 앞에 오더니 사람들이 다 듣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붕어빵을 집어들던 학생 손이 멈추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허둥대며 대답했어요. 아가, 내가 그냥 애들 간식이라도. 어머니가 장사하면 제가 무슨 망신이에요.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망신? 내가 우리 아가에게 망신이었단 말인가? 세상에,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던지요. 저는 나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야, 장사가 뭐가 창피하다고. 나는 너희 도우려고. 도와주지 마세요. 우린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세요. 다신 안 하신다는 거.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절 무릎 꿇게 하는 말과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 체면 구길까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만둘게. 아가 체면 구기면 안 되지. 그리고 저는 붕어빵 틀에 올려둔 국자를 내려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칙! 김이 스르르 사라졌고 제 마음도 그 순간 같이 꺼져버렸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온 집에서 저는 조용히 이불을 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 체면 구긴다. 시댁이 가난해 보인다. 친정에서 뭐라고 하겠냐. 저는 문 뒤에서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가난이 죄가 되나요? 정말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요? 하지만 아들만 보면 저는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 어린데 애 보는 내가 더 필요하지. 계속 참고 지내자. 아들만 힘들지 않으면 돼. 그렇게 저는 가슴 안에서 울음을 가두고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골목길은 유난히도 기울어져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까지 올라가는 언덕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가팔라진 것 같았죠. 발자국 하나 떼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손에는 제대로 구워지지도 못한 붕어빵이 몇 개 담긴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스불을 끄고 나온 포장마차는 골목 끝에서 쓸쓸하게 비닐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것도 정리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짓을 했나. 그럼 예전에 농사 망하고 학교 앞에서 붕어빵 팔던 그때도 이 아이 눈에는 망신이었을까? 현관문 앞에 서니 문 손잡이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자 집 안에는 익숙한 전기밥솥 냄새와 조리대 위에 얼핏 보이는 반찬통들이 보였어요. 멸치볶음, 김치조림. 제가 아침부터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그걸 보는데 괜히 제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해주는 밥도 어쩌면 저 애한텐 가난하게 만든 음식일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붕어빵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려다가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것도 보기 싫으려나. 그래서 조용히 봉투를 설거지통 옆으로 밀어놓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방에 들어와 이불 위에 앉았는데 가슴이 자꾸 쿵쾅거렸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소리가 스며들고 거실 TV에서는 어딘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트콤인지 예능인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그 뒤를 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당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안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낡은 문짝은 두꺼운 비밀을 지켜줄 만큼 튼튼하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거실의 모든 말이 그대로 스며들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데? 당신 엄마요. 또 붕어빵 장사한 거 몰랐죠? 아들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또 시작하신 거야? 앞으로 안 하신다더니. 그 말에 저는 괜히 움찔했어요. 그래, 나도 약속 어긴 거지. 그래도 그냥 애들 간식도 주고 명절 앞두고 손에 뭐라도 쥐어주고 싶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파트 앞 골목에서 애들,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붕어빵 굽고 계셨다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어머니도 나와서 같이 벌어주나 봐요 하면서 이상하게 웃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칭찬하려고 한 말이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말해도 속으로는 저 집 많이 어렵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친정 쪽에서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친정.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묘하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 아이 친정이 잘 사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보니 친정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친정 어머니는 모임 나갈 때마다 옷을 번쩍번쩍하게 입고 나오셨죠. 식장에서 인사할 때도 친정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집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친정 쪽 걱정은 마시고요. 어머니 쪽이 더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아드님이 성실하셔서 잘 사시겠죠. 그쵸?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그땐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도 우리 아들 사람은 알아보네 하고 속으로만 고마워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여유 있고 당신들은 빠듯하겠지만 하는 선이 이미 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짓던 집이라 해서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계속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골목에서 붕어빵 장사까지 하시는 건 저에겐 진짜 부담이에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저 아이에게는 부담이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일하고 싶으시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낫다고. 그럼 집안일 하시라 그래요. 애 봐주고 반찬 해주고 집에서만 계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온 동네 사람 눈에 띄게 붕어빵 장사를 하냐고요. 집에서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날카롭게 꽂히더군요. 집에서만 있는 게 과연 한 사람의 삶일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더 이상 듣고만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척 문고리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삐그덕. 낡은 문에서 나는 특유의 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하다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리더군요. 나 때문에 너희 싸우는 거니? 아들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때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랬어요. 그 애도 나름대로는 순한 아이예요. 나쁜 애는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 부딪히며 체면이라는 걸 너무 크게 배운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가 마음 나도 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가 있었으니까. 문득 오래전 제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골 논두렁 옆 움막 같은 집에서 허리 굽힌 채 살던 노인이었죠. 저도 그때는 시골살이가 싫고 친정집에서 보던 흑백 TV, 뭉뚱연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던 조회시간 방송.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나는 왜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었지요.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보니 다 지나간 일이더군요.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나이 들어서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만 한 거지. 앞으로는 안 할게. 붕어빵 그만둘게. 저는 그 말을 겨우 웃음을 지으며 했어요. 아들이 서둘러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서로 조심하면. 아냐,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려면 가지런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집은 편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빠지면 둘은 편해지겠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말은 그냥 제 입에서 툭 하고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집을 떠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뒤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 힘드시면 장사 말고 그동안 모아놓으신 돈 좀 쓰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것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 아이는 아직 모르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요. 아들은 몰랐어요. 제가 시골에서 논을 정리하고 군대 간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 붓고 서울 올라와서도 시장통에서 잠깐씩 벌어 넣은 돈이 어느새 어떻게 불어났는지. 저는 그 돈으로 아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도 보탰고 손주 돌잔치 할 때도 살짝 보태줬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도록 한 구석에 따로 챙겨둔 돈이 아직 꽤 있었어요. 아들조차 모르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과 시골에 남겨둔 작은 밭 한 떼기,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장만해둔 작은 단독주택 한 채까지.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진 것들이었어요. 그 돈은 언젠가 제가 죽고 나면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죠. 그 돈은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니들 힘들 때 쓰려고 아껴둔 거다. 아직은 필요 없다. 내가 조금 더 살면 그때까지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란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붕어빵은 그만두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그만두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살짝 뿌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이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아직 안 정했으니 앞으로 사는 동안 잘 지켜보자.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생각이 나중에 그렇게 큰 파도가 될 줄 몰랐어요. 며느리에게 면박을 당한 지 며칠 뒤였어요. 저는 매일처럼 새벽에 일어나 애 도시락을 싸고 아들 출근 준비를 챙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엔 조용한 금이 쩍하고가 있었어요. 그 금이 커지는 소리가 밤마다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거울 앞에서 분주하게 머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친정 식구들 오는데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거실 쪽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는 편하게 있으라는 말이 사실은 나오지 말라는 말이라는 걸 참 오래전에 배웠죠. 그래도 며느리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가. 나는 방에 있을게. 필요하면 부르고.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제가 싫어하는 체면용 웃음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거실이 갑자기 향수 냄새와 크고 화려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집 좋네. 역시 세린이네는 깔끔하다. 어머, 커튼 이거 새로 했구나. 잘했다, 잘했어. 친정 손님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쉬세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이불 위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몸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손주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친정 식구들의 대화는 곧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요즘 아파트값 오른 거 봤어? 우리 집은 이번에 싹 리모델링 했지. 오빠가 이번에 상여도 많이 받아서.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마치 시골 외딴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며느리 오빠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근데 너희 집은 시댁 도움 같은 건 없지? 아무래도 너희가 많이 챙겨야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댁 쪽은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해야죠, 뭐. 괜찮아요, 익숙해요. 방 안까지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여유가 없다고? 그래, 없는 줄 알겠지. 내가 내 앞에서 주머니 털어 붕어빵 판 사람처럼 보였겠지. 그렇지만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익숙해요라는 말이었어요. 익숙하다니. 시댁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익숙하다는 건가? 아니면 나를 아래로 보는 마음에 익숙해졌다는 뜻인가? 그날 저녁 친정 식구들은 거실에서 여전히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들이 조심스레 방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러니? 인사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새 몸은 괜찮으세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만 많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형수가 무심히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 붕어빵 장사하신다던데요? 대단하시다. 저희 엄마는 그런 건 꿈도 못 꾸시는데. 순간 거실 공기가 살짝 뒤틀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벌겋게 변했어요. 형수님, 그 얘기는 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미안.
난 그냥 칭찬하려고 한 건데. 그 말투엔 칭찬은 없었어요. 그저 너희 시댁은 그런 데지? 하는 투에 은근한 우월감만 있었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황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그거 이제는 안 하세요. 제가 말해서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야죠.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찢어놓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에서는 뜨거운 게 올라오려고 해서 황급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 말대로 이젠 안 해. 내가 괜한 걱정만 끼쳤지. 친정 식구들은 그 말에 모두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지만 아들은 제 얼굴을 잠깐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웃을 때 입술이 얼마나 떨리는지. 친정 식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거실을 가려주기를 바랐어요. 그냥 마음이 시끄러운 게 싫었어요. 그런데 아니 제 며느리가 말했어요. 당신 봤죠? 내가 왜 그랬는지.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말이 너무 심했어. 심해. 난 우리 가족 체면 지키려고 한 거예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붕어빵 판다는 얘기 나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당신이 그 기분을 아냐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 손주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들으면 속상하실 텐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된다고요. 집에서 애나 보고 반찬만 하시면 되는 거지. 왜 나가서 우리 집안 체면을. 아, 몰라. 정말 싫어. 그 말은 저를 짐이라고 선언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부엌에서 접시를 놓쳤습니다. 탁 하고 작은 소리가 났어요. 둘은 조용해졌어요. 분명히 들었겠죠. 하지만 누구도 제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오래전 시골에서 외풍 들어오던 조그만 집이 떠올랐어요. 부엌 바닥에 놓인 양은 냄비, 신문지로 막은 창문 틈. 그리고 니들은 꼭 나보다 나은 세상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하던 젊은 날의 제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게 없는 줄로만 아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대로 죽으면 이 아이들한테 내 전부를 물려주면 나는 참 바보가 되겠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다녀간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왠지 모르게 거칠어졌어요. 숨만 쉬어도 먼지 대신 가시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말을 하지 않아도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만 봐도 이 집안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 애 도시락을 싸고 아들 출근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며느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식탁 위에 도시락을 놓아도 예전처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시락 뚜껑을 쓱 열며 한마디 했죠. 근데 나트륨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요새 어린이집에서도 싱겁게 먹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 말투엔 고마움도 배려도 없고 그냥 이것도 제대로 못하죠. 같은 냉기가 서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죠. 그래 아가. 내일부터 좀 더 싱겁게 해줄게. 그 말과 함께 마음 한쪽이 또 하나 찢어져 나갔어요.
며느리는 집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나를 향한 불만을 흘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어머니가 접시를 이렇게 놓으시니까 내가 다시 정리해야 하잖아요. 애가 어머니가 준 김치 먹고 체했어요. 사실 김치는 애가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그 옷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엄마들 만나면 시댁에서 사는 게 너무 티나서. 그 말 중 가장 아팠던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밖에 나가실 때 우리 아파트 앞 골목에서는 좀 돌아가서 가세요. 아는 분들 만나면 난 좀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 밖을 나선 뒤 몇 분 동안 길에 서서 발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돌아서 다니라고. 내가 그 아이한테 그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통 안 흘렀어요. 눈물조차 아깝더군요. 아들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 당신은 늘 그래. 어머니 편. 그러니까 내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들은 할 말이 없었죠. 중간에 낀 사람은 늘 그렇듯 양쪽 눈치를 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아들이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채린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좀만 이해하시면. 그 말이 참으로 씁쓸했어요. 그럼 나는 평생 이해만 하고 평생 참고만 하라는 얘긴가. 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 새끼니까. 어릴 때부터 허리 다쳐 누운 남편 대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중간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 3사람을 집으로 불렀어요.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입을 정리하고 있었죠.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컵 부딪히는 소리와 향수 냄새가 스며들어 왔어요. 그러다 친구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근데 너희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같이 안 계셔? 며느리는 내내 밝게 웃다가 그 순간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방에 있어. 몸도 좀 불편하시고. 뭐랄까. 조금 촌스러운 데가 있어서. 촌스럽다. 그 말이 방문을 뚫고 제 가슴에 푹 하고 꽂혔어요. 친구는 키득대며 말했어요. 아, 그 붕어빵 파셨던 분? 얘기 들었어. 너 체면 때문에 난리 났었다며? 며느리는 난처한 척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의 본심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그치. 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신다고 약속받았어. 그 말은 저를 집안 수치로 선언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웃었어요. 와, 너도 참 속 많이 썩었겠다. 맞아, 그런 시댁 있으면 며느리가 고생하지.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불을 접던 제 손이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생각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순식간에 선명해졌어요. 이 아이들, 진짜 내가 가진 걸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방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저 시골집에서 논 파라대학 등록금 만들며 장에 나가 새벽마다 떡을 팔고 겨울마다 붕어빵 굽던 그 시절. 그때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통장에 넣던 돈,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만 만들어둔 통장들, 그리고 아들마저 모르는 서울 변두리에 장만해둔 작은 단독주택 한 채, 아직 세놓고 있는 시골 밭땅 한 조각,
그 모든 걸 저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죠. 알았다면 날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예의를 꺼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대로 죽으면 내 재산은 절대로 이 집 아이들에게 그대로 갈 수 없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단을 결심했어요. 마치 가슴 속에 오래 묵은 먼지가 하나씩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지.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도시락을 싸고 아침에 애 깨우고 저녁엔 반찬을 데웠어요. 겉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나를 위한 행동이 천천히 싹트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 요즘 조용하시네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더는 이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걸. 며느리의 명령은 여전했다. 결심을 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한데 장 좀 봐오실 수 있어요? 고기 사오고 야채는 제가 따로 살게요. 저는 원래 이런 부탁에 늘 그래 다녀올게 하고 미소 지으며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마음속에서 어딘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딱 하고 버티고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기, 네가 직접 사오면 안 되겠니?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래요? 제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 정도는 어머니가 봐주셔야죠. 제가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투, 그 익숙한 명령조, 그 안에 묻어있는 어머니는 이 집에서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된다는 그 뉘앙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냥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마음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아가야. 저는 며느리 눈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내 몸도 나이를 먹었단다. 너희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하는 거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저에겐 작은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종처럼 살 필요는 없구나. 은행으로 가는 길, 아침 일찍 아이 도시락을 챙겨주고 아들이 출근한 뒤 며느리는 방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묻길래 저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어요. 시장에 좀 다녀올게. 하지만 제가 간 곳은 시장 근처가 아니었어요. 은행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오래전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 통장 4개, 청약 통장 하나, 그리고 오래전 남편 사망보험금 일부를 넣어둔 예금 통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합치면 금액이 꽤 큰데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가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요. 전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이 통장들 다 유지하시려면 일일이 자동이체 관리가 복잡하실 텐데 혹시 통합 계좌로 한 번에 관리하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해주시오. 그리고
혹시 상속 설계 같은 것도 도와줄 수 있나요? 직원이 잠시 놀라 저를 보더군요. 어머니 혹시 가족분들하고 상의는 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나 혼자 생각해야 할 일이라서요. 그날 저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재산들을 모두 하나의 계좌로 정리했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내 이름의 돈이 비로소 제 앞에 하나의 숫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진짜 가난했던 건 내 삶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시골 땅. 다음 날 저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사두고 그 뒤로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던 밭 두 떼기. 밭은 예전보다 훨씬 값이 올랐더군요. 시골도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었어요. 중개인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땅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더 올라요. 팔 생각이면 지금도 괜찮고요. 저는 잠시 밭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농사짓다 다친 그 밭. 아이 도시락값 벌려고 내가 배추랑 감자 캐던 그 밭. 하지만 저는 이제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그 밭은 추억이 아니라 이제는 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위해 더 이상 뒤를 묶어둘 필요도 없었어요. 팔겠소. 제가 말했어요. 중개인은 놀라며 말했죠. 바로요? 그래요. 내가 이제 정리할 게 많아서 밭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마치 내 젊은 시절의 고생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 같은 이상한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 그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비밀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조그맣게 마련해둔 집.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정말 내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각진 방, 낡은 싱크대, 바람 들어오는 창문. 그 모든 게 날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집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이 집에서 내 마지막 인생을 편히 살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저녁 반찬을 준비해 놓고 방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제가 필요한 게 많아서 좀 집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처럼 주눅든 미소가 아니라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아가야, 나도 내가 갈 때가 좀 있단다.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밖에 다니시면 제가 힘들어요. 친정에서도 요즘 시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쉬지 왜 저러냐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가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 집 체면, 나 하나 바뀐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와 전등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결심이 이 집을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집에서 빼낼 준비가 이제 끝났으니까요. 며느리가 나를 향해 던지던 말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촌스럽다라던 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라고
면박을 주던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리는 어느새 내 손 안에서 완벽히 준비된 칼날처럼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나는 예전과 똑같이 조용히 밥하고 조용히 애보고 조용히 움직이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한 도리를 하기로 했던 거니까. 하지만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이 집에도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잠깐만 절약해야겠어. 며느리는 얼굴이 금세 굳었습니다. 또, 내가 언제 낭비했다고 그래. 당신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당신 회사 성과급 나온다더니 왜 안 나와?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부서가 문제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아들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자른 김치를 놓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아이들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며느리의 표정에는 불안이라는 게 가득했어요. 체면만큼 중요한 게 돈인 아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 식탁에서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골에 있는 땅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 말에 내 손이 살짝 멈췄어요. 왜 묻니? 그냥 혹시 급하게 팔면 우리한테 도움 될까 해서요. 땅값 많이 올랐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들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고 괜히 반만 뒤적였어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그 땅 며칠 전에 정리했단다. 정리했어요. 누구한테요? 그건 내 일이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어요. 그 눈동자 속에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조급함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네, 어머니. 그걸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요즘 좀 힘든 거 모르세요? 내가 말한다고 네가 기뻐했을까? 그 말에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내가 가진 걸 나를 위해 쓰는 건 싫어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할 때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으니까.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기를 꽉 쥐고 집안 여기저기를 서성였어요. 네. 등록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안 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에서 울컥하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등록금 미뤘다고 그래. 이게 다 당신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다. 아가야, 애 등록금 내가 보내줄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입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없어서 불안해 죽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며느리의 말. 어머니. 근데 그 집 있잖아요. 서울 변두리 쪽에 있는 작은 집. 그거 아직 안 파셨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도 정리했단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정정리요? 언제요? 왜요? 그 아이 목소리는
전보다 확실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무슨 계획 있으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있단다. 무슨 계획이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을 천천히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이 집 떠나려고. 아들과 며느리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췄어요. 네. 너희 부담 안 되려고 조용히 살았는데 이 집에서는 내가 있어도 체면만 깎는 사람이라며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괜찮다. 네가 그렇게 느낀 거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동안 정리해둔 재산 얘기를 처음으로 아들에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아둔 적금, 남편 사망보험금 일부, 팔아버린 시골 땅, 팔아 정리한 서울 단독주택, 그리고 지금 남은 현금 자산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 어머니 혼자서? 그래, 너희 준다고. 평생 모아온 돈이야. 근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줄 사람을 조금 바꾸기로 했단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그동안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들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여보,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부디 지금까지 가진 거 그래도 남편과 아이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안에서 오래전부터 켜켜이 쌓였던 아픔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아가야. 네. 돈이라는 건 체면 때문에 모은 게 아니다. 사람을 지키려고 모은 거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울음이 좌우로 흔들리듯. 넌 나를 지킨 적이 없더라. 그 말은 그 아이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던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더없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고요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을 공허하게 허벅지 위에 올린 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혼자 모으신 줄. 그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잔소리도 체면도 허세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 지키려 했던 자존심도 그 순간엔 전부 다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가야,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한꺼번에 죄처럼 밀려왔겠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우리 아들.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준비해 놓으신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몰라도 됐다. 그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내 마음이었으니까. 저는
둘이 가슴 졸이며 쳐다보는 그 순간 드디어 조용히 진짜 말을 꺼냈어요. 아가야, 아들아. 내가 정리한 재산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했지? 두 사람은 숨을 삼켰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에게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한테 제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네? 며느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내가 붕어빵 장사할 때 항상 2개를 더 챙겨간 애가 있었지. 내가 만든 붕어빵이 제일 맛있다던. 그 애 기억나니? 너희도 가끔 봤을 거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서 자주 놀던 그 옆집 초등학생.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래. 이름이 지우였던가요? 그래. 그 애 말이다. 맞아요. 그 아이. 매일 혼자 놀이터에 앉아. 어려서부터 부모가 맞벌이라. 혼자 밥 챙겨 먹던 착한 아이. 내가 붕어빵 장사할 때 항상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불쑥 웃어주던 아이. 내 손이 시려워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장갑 벗어주던 아이. 단 한 번도 촌스럽다라는 말은커녕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한마디 한 적 없는 아이. 그 아이에게 나는 늘 따뜻함을 나눠줬어요. 그 아이도 내게 그 따뜻함을 돌려줬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형편을 조용히 알아봤어요. 부모도 힘겹게 살고 집도 오래됐고 애는 착한데 나를 사람들이 다 피할 때 웃어준 유일한 아이. 그 아이의 가족은 내 시골 땅을 파고 그 아이 학원비를 조금씩 보태는데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도 그 아이 가족 이름으로 미리 명의를 일부 넘겨두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놨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진짜 그 애한테? 그래. 넌 몰랐겠지. 왜냐면 너는 늘 바쁘게 살았고 며느리는 내가 가진 게 없는 줄 알았고.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아가야, 너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집안 체면을 지키는 짐처럼 생각했지. 그러니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줄 이유는 하나도 없더구나.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 그 세월 동안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 번이라도 해준 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아들도 아니었고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서 웃으며 장갑 벗어주던 그 작은 지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박았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어머니 제발 우리 보고 떠난다는 말 그것만은 거둬주세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멀찍이 앉아 담담하게 말했죠. 사람이 말로만 바뀌는 건 아니란다. 며느리는 그 말에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평생 체면을 먼저 생각해 사는 사람. 남이 어떻게 보는지,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지만 인생은 남의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가야, 내가 가진 건 이미 다 정리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 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머니 혼자 살면 위험해요. 제가 모실게요. 여보도. 그 순간 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내 어머니. 나는 네가 아니라 너희 손주를 보고 살 거다. 둘은 동시에 놀랐어요. 손주요? 저는 잇따라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에게 죄 아닌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 하지만 내 손주는 내 얼굴 보고 웃어주고 내가 만든 김치 먹고 내 얘기 들을 때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남은 날을 살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잃어버렸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 집에서 그 손주를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키우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오래 마음속에서 준비했던 말을 했어요. 내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모두 정리됐다. 누구에게 갔는지도 이미 결정됐고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린 정말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남의 체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체면을 챙기는 사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모든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집안의 공기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와 깨달음으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울며 고개를 숙인 뒤에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참으며 살았던 서러운 세월, 그 안에서 견뎌온 모든 상처는 죄송해요, 어머니. 그 한마디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복수만을 위해 남은 생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이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손주의 할머니니까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나는 결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어떤 따뜻함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옷 몇 벌과 약, 손자 사진을 넣었어요. 아들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 집에서 이제는 내가 있어도 너희 마음이 편치 않잖니. 며느리는 두 손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잠깐만 더. 시간 좀 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야, 나는 너희를 벌주려고 떠나는 게 아니야. 나도 내 마음 편한 곳에서 내 남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나 그 아이네 집으로 갈 거다. 지후, 아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아이네. 오래전부터 나한테 제일 따뜻했던 집이니까. 며느리 얼굴이 점점 더 흐려졌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나는 며느리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다. 너라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 집은 너희 둘이 스스로 채워갈 집이지. 나한테 기대고 나로 인해 흔들리는 집이면 그건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지. 그 말에는 며느리도 아들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는 붕어빵 굽던 골목의 냄새도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졸린 눈으로 뛰어나와 내 다리를 꽉 붙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할머니, 잠깐 다른 데 가 있어야 한단다.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럼 할머니 또 와요? 나는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손주 걱정 마라. 할머니는 어디 있어도 늘 너 생각만 한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왔어요. 지훈애는 처음부터 나를 진심으로 반겼어요. 어머니, 여기 오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지우 범생이 녀석이. 할머니 온다고 들떠서 잠도 못 잤어요. 그들은 내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내 몸을 걱정해줬고 내 마음을 먼저 살폈어요. 그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고요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나는 다시 붕어빵 틀을 꺼내 붕어빵을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손에 반죽을 묻히며 웃었고 그걸 받아 먹으며 할머니 최고 라고 외쳤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기름 먹인 등불처럼 은은하게 타올랐어요. 내가 떠난 뒤 아들은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필요한 거 없어요?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손주도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도 처음엔 미안함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며칠 뒤 목소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마음이 잘못돼 있었던 것 같아요. 체면만 보려고 하고 어머니를 사람으로 봐드리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말을 듣는데 내 눈가가 살짝 젖었어요. 이제야 자기 마음을 보는구나. 사람은 상실을 겪어야 깨닫는 걸까? 아니면 떠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 한 달이 지나도록 나는 그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트였어요. 어느 날 은행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남겨두신 계좌는 두 분에게 나눠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나는 순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네. 그대로 두세요. 아직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안 준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직원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결국 줄 생각이셨던 거예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한 거니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겪게 해서 가르치는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나를 찾아왔어요.
손주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나는 그 말을 들은 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너희 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달렸단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야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날 밤 지훈의 마당에서 작은 휴대용 화롯불을 피우고 붕어빵을 구워주고 있었어요. 김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들고 웃으면서 장난을 쳤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따뜻한 불 앞에 두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야 내가 사람 대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 불꽃이 살짝 튀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붕어빵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쁜 계절은 지금이라는 걸. 그렇게 내 마지막 인생은 눈물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엔 따뜻함으로 끝맺는 참 고운 겨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붕어빵 냄새 한 줌이었다는 걸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